안녕하세요. 마녀 아르투벨라예요. 오늘은 중국과 대만의 오컬트, 시청자분이 듣고 싶다고 말씀해주신 요청이 있었던 주제로 오컬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녀 아르투벨라가 재미있게 설명하는 중국과 대만의 오컬트 이야기 들어주세요. 자, 먼저 오컬트란 무엇일까? 그것부터 알아야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오컬트란 것은 비술, 말하자면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주술적인, 초자연적이고 불가사의한 그런 술법 혹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 그 자체, 그런 현상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영어 단어를 해석하면 동양의 언어로는 형용사적으로는 주술과 기회, 현대에서는 신비학적 지식을 합해서 총집합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컬트에 포함된다는 것은 은밀하게 전해진 지식, 신비학,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의 지혜와 비사들, 전설들, 신화까지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뜻합니다. 이런 것을 엮어서 술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지혜들, 그런 것들이 좀 더 보편적인 인식으로 불리고 있죠. 서양 책으로는 솔로몬의 열쇠하고 헤르메스학 입문이라고 하는 책들이 대표적인 예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초자연적인 형태,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서부터 신령하다고 여겨지는 존재, 상서로운 존재, 동물과 짐승과 인간과 요괴, 그런 전설과 신화에서 존재하는 이야기 혹은 학문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만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습니다. 밝은 귀에는 이면의 것들이 있듯이 이런 신비학적 요소에는 부정적인 요소 또한 존재하기 마련이지요. 이런 것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중국과 대만의 오컬트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과 대만은 현재 서로 다른 국가 제도를 주장합니다. 언어적이고 민족적이고 지리적, 환경적인 서로 다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각각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은 중화민국 혹은 타이완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영토가 나누어져 있는데 마치 한국과 북한처럼 나누어져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런 식으로 나누어진 것처럼요. 이 중국의 지역들은 주류 민족인 한족뿐만 아니라 여러 소수민족이 사는 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국가라고 불렸던 개념, 지금은 개념적인 존재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개념에서 통하는 것은 이 오컬트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과 대만은 분단 국가이지만 동시에 서로 오랜 역사를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과 달라진 체제로 인해서 지금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지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족과 소수민족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민족과 문화에 따라서도 가진 주술과 종교와 문화와 철학과 사상, 그런 기회들이 전부 다 다르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점술만 보아도 중국의 산술점하고 몽골의 전통놀이이자 점술인 샤가이라는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샤가이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양 혹은 유목민족이 기를 수 있을 만한 짐승들의 뼈를 가지고 점을 치는 행위입니다. 때로는 그 점 도구 자체를 샤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짐승의 뼈를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뼈의 모양과 뼈에 새겨진 연골의 형태를 가지고도 점을 칩니다. 반대로 중국의 삼술점은 이제 나무를 통해서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친다는 이 차이가 있죠. 가장 주류적인 점술로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현재는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전통 종교, 오컬트로 분류되는 요소 및 민간 신앙을 탄압시킨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근현대사에서는 잃어버린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의 이미지는 어떻게 된 것이냐? 전부 과거에 존재하던 이미지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탐구하는 학자들의 노력을 통해 보존된 것들이 남아있죠. 이 보존된 것들을 현대에 다시 다루어서 정리하고 복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비교적 고대의 기록, 사상과 철학, 정치 이념으로 보편화되어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위, 진, 남, 북, 조, 송나라, 원나라, 청나라, 명나라 등 여러 가지 나라가 세워졌고 이 오랜 시대별 문화와 역사를 거쳐서 중국의 오컬트도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오고 이후 산해혁명하고 문화대혁명 이후에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왜 이러한 오컬트적 요소들을 탄압을 했느냐 하면은 앞으로 말씀드릴 것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지식들이 중국에서는 견고하고 보수적이며 국가의 힘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관리하고 이제 권력, 부와도 점철되어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오래된 전통을 근절하고 타파하자 이런 것들을 모두 혁명해야만 다 부수고 새로운 것으로 일어서야 중국이 살 수 있다. 그러한 개념으로 혁명을 시작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문화재와 역사 그리고 오컬트적 요소라고 부를 수 있는 서적들, 신당들 그리고 주술적인 기법들의 기록들까지 모두 파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혁명하고 말하자면 반달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파괴적 행위들은 약 10년여간 지속이 되었고 이 10년여 동안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진시황릉 같은 것은 이 혁명이 끝나고 거의 새로운 기조가 들어서기 직전인 1974년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화를 면했습니다. 그래서 김시황릉하고 그 시대의 군사적, 문화적, 주술적, 종교적, 국가적인 체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혁명이 끝난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이 혁명이 끝난 이후에 발견이 되었고 곧바로 발굴 작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파괴가 되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아남은 문화재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80년대부터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복원된 것들이 관광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옛날 요소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현재에도 공산당 체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이용이 되지는 않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 그리고 역사 문화 보존, 학술적 연구 그리고 문화 개발 등의 이유를 들어서 다시 보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중국은 무의 역사가 강합니다. 말하자면 제사장과 주술사, 무당과 승려, 도사의 존재로 나누어져 발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국의 오랜 고대 역사에서 가장 가까운 무속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한국의 무속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대만은 차이점이 간단합니다. 왜냐? 중국과 대만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대립한 국가입니다.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렇지요. 그러나 이들은 분단 이전에는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역사를 가졌고 공유한 이념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중국 본토의 오컬트는 정치적 이유와 공산당의 체제 하에라는 명목상의 사유들로 제한이 되고 있으나 대만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종교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공식하고 이제 현지에서 거리낌 없이 다루어지면서 우리가 아는 도교하고 불교, 유교, 전통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믿고 따릅니다. 따라서 대만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와 행사와 산업, 국가적인 기념일까지 모두 이런 영향을 받고 있지요. 음력 7월 15일에는 중원절이라고 해서 귀신의 날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달을 귀신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귀신의 달에는 이것을 기념을 해서 대대적인 문화 행사가 열리고 이것을 노려서 다시 기업이 마케팅을 합니다. 공공연하게 중원절을 기념하는 마케팅을 볼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물품들을 세일해서 크게 판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즈자오라고 해서 점술이 자연스럽게 성행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도 그렇고 외국인들한테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만의 점술이 즈자오라는 것인데 이거는 삼순실점과는 좀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관광지에서 일본의 심사에서 뽑는 점술이랑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동전처럼 새겨진 무늬가 있는 그런 장식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장식을 바닥에 던져서
같은 면이 나오면은 신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면이 나오면 동의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로 점수를 진행을 하지요. 이런 다른 점이 있고 또 주술에 관련된 컨텐츠, 만화, 소설, 연구, 논문, 영화까지 공식적으로 제작하는 등 자유로운 문화산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상은 중국 본토와 동일하지만 서양의 기회를 받아들이고 또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현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타로 카드 및 서양의 별자리 점술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놀러 가면 가끔 타로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타로샵에서 봐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타로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양의 기회를 들여온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말하자면 대만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점술과 또 중국 본토와 동일한 별자리까지 합해서 같이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무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중국에서 제사장은 무당의 초기 개념과도 관련합니다. 무당이 뭐죠? 신과 인간의 연결, 하늘과 지상의 소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늘과 땅을 연결을 해서 신의 대리자로 일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권력이 되고 또 마을의 대표가 되고 민족이 되기 쉬웠습니다. 민족의 대표, 왕이라고 하는 지위가 되기도 쉬웠고요. 그래서 이 초기 중국에서 무가를 담당하는 자라는 건 곧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속이 되고 무와 문,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는 시스템, 공무원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이 서류를 만드는 사람들, 이 둘의 영역이 분리가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게 분리가 안 되면은 기존의 나라의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곧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곧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의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법을 고치게 되고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했고 이뿐만 아니라 좀 더 뒤에 가서는 나라에서 지정한 무당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닌 점점 더 무당의 수가 늘어나서 지역별 유지 그리고 권세 있는 가문들의 직속 무당이 발생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가문에 속하는 대표가 되면서 또 이 가문의 실세가 되는 무당들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혼란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져 무와 문의 서로의 영역을 분리시켜서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느냐? 무는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만드는 사람들로서 기능을 하지만 그렇다면 무의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설명과 당위성에 대한 개념이 발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서로 단절되고 통하지 않아 이들의 말을 전할 자가 필요하니 하늘에서는 몇몇 사람을 뽑아 특별한 사람들을 무당으로 삼았다. 그러니 하늘의 뜻을 전하고 주술적인 힘을 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이들이 곧 무당이다.
단절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자가 바로 무당이라는 개념이 발생을 하는 거죠. 특수한 특별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의 힘은 곧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나라와는 거리를 조금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탄압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되려 잘해줌으로써 무가의 영역을 보장하고 지위를 공고히 함으로써 문에서 침범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발생한 것은 무가를 특수하게 대우해준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초기 중국에서 무와 의술의 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한자였습니다. 그래서 무당은 곧 의술사로 통했지요. 중국의 고대 저서인 산해경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는 약을 무당이 다룰 수 있고 약과 약초를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죽음을 막았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 결과로 무당과 의사의 행위는 구분되지 않았으며 신의 대리인이자 치료사로 보았습니다. 당연히 탄압을 할 이유도 없었겠죠. 무와 문의 영역이 서로 갈라졌고 신의 대리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자 사람을 살리는 좋은 기능을 함으로써 특수한 대우를 받으면 더더욱 이들이 힘을 쓸 수 있고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쪽에도 더 많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대의 주술, 중국의 무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롭고 해가 되지 않고 약과 축복과 질서를 다스리는 기능을 행했습니다. 주술적 의미의 무당과 역할은 신에게 요구하고 성에서 국가와 마을, 개인과 공동체의 안위를 달성한다 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요. 또 무당은 재앙과 재난을 제압하는 그런 힘도 있었습니다. 길하고 흉한 것을 점쳐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안내자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생활에서 고난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삶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서 보편화를 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음양사가 땅, 지위라고 부르는 학문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전파하여 널리 알린 것과 비슷합니다. 동시에 이 무당은 주술적인 개념을 할 수 있어서 저주와 축복, 언어와 기도, 빌다 라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에 맞춘 개념의 규격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한자로 표기해 두었는데 축이라고 읽습니다. 축이라고 표기를 하고 축원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이 중국에서 저주와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술적인 개념이었고 국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펼쳐지는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재앙을 위한 인위적인 제사를 지냈고 국가의 군대를 위한 축복을 내려달라는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한 제례를 지내고 특정 지역의 마을을 위한 축복, 황제를 위한 주술 등이 존재했습니다. 야사에도 보면은 제갈공명의 이야기가 있지요. 이 제갈공명의 이야기에서 악신이 사람을 해치니 군대가 무사히 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바치는 법이 사람의 목숨, 사람의 머리라서 이 악신에게 사람의 생명을 해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라고 해서 사람의 머리를 본딴 음식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두가 생겼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야사에 가깝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두라는 게 결국 사람의 머리를 대신하기 위한 주술의 매개체였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악한 존재를 달래는, 그래서 흉한 것을 없애고 무사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했다. 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재계의 필수품이었던 겁니다. 중국어에서의 축은 재계를 의미했지만 곧 저주와 축복을 동시에 의미하는 한자기도 했어요. 이 축이라는 글자를 쓸 때 우리는 축원, 축사, 축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술에서 축이라는 개념이 이제 혼용이 됐었는데 저주의 개념은 후대에 독립을 해서 나중에 주라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같이 썼죠. 그런데 인식과는 달리 고대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무가의 실제적인 저주문은 사실상 적은 편입니다. 물론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사라진 게 많다는 것을 감안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의례로서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사용을 한 것,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널리 알렸기 때문에 저주의 기록은 그다지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산해경에서는 대왕 북쪽에 사는 자가 신령을 부르고 주문을 외워 신을 깨운다 라는 기록이 있고, 예기의 정의에서는 상나라의 제사에서는 반드시 저주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는 한족 그리고 국가적인 공식 기록을 통해서 내려오는 저주와 축복, 주술과 오컬트, 문화적, 신앙적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중국에는 많은 민족이 살아가는 만큼 소수민족들의 오컬트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소수민족들은 한족과 함께 공존하며 같이 자신들의 주술과 기회를 발전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만주 지역의 유목 민족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신가지어, 신을 위한 노래, 신을 부르는 노래,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 만주의 무당은 영혼과 정령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샤머니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은 혈통적인 세습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마치 우리나라의 강신무처럼요. 이 소수민족의 오컬트에서 이 무당이라 하는 존재, 때로는 주술사라고 번역되는 존재들은 신과 인간, 조상과 후손 간의 소통을 매개로 각자의 고유 구조와 기능을 통해서 작동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적, 사상적, 철학적 사상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동작하는 주술의 개념도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원한이라고 부르는 한의 개념조차 달랐고요. 영과 혼과 백이라는 개념도 달랐지요. 이 만주족의 샤머니즘은 청나라를 통해서 이 계승이 되었고, 모든 소수민족의 것을 계승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 계승된 기존의 민간 사상과 샤머니즘적 종교 체계를 통해서 이 소수민족들의 신앙이 청나라의 법과 의례적 규범에 직접 반영이 되었습니다. 명나라나 원나라에 비하면 좀 더 뚜렷하지요. 이 차이를 요약하면 먼저 중국과 대만의 주술은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국가적인 존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 지위가 보장되는 실정이 있었다. 관리, 공무원, 나라에서 규정한 자, 나라 일을 하는 사람, 청나라에서는 황제 등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었고, 공식적인 인정과 보편화된 개념을 통해서 크게 다루어지고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중국과 대만의 차이는 역사적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서 중국은 본토가 많은 자료가 소실되고 대만은 자료가 풍부하게 남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도 청나라에 대한 연구와 논문들이 좀 더 풍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차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차이는 소수민족의 거주 여부와 기억적 문화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일례로 관우사당이 있죠. 이 관우를 숭배하는 신앙만 해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다른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소수민족의 각자의 기에, 무가의 노래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차이하고 역사적, 문화적, 신앙적, 사상적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무가는 제가 자료를 나중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등재하고 첨언을 하도록 할게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은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렵지 않게 학문적인 면을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이 주술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저주술에 대해서는 보통 제가 설명을 잘 안 하지만 널리 알려진 것으로 고독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전례가 되어서 컨텐츠로 등장을 하죠. 이 고독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하고 만화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가 그리고 무속을 다루는 컨텐츠들은 대부분 이런 것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대의 주술 중에서 축복은 대부분 개인보다는 핏줄, 집안, 국가, 마을 이런 공동체적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의례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것하고 개인이 펼칠 수 있는 것하고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도움이 되었을까요? 이해를 하시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중국과 대만의 오컬트 차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강의로 찾아올게요. 안녕.